예. 자, 여기. 이제 첫 번째 여기가 비량적이에요. 비량적. 그러니까 이제 수치화되지 않는 평가 방법이라는 얘기예요. 양적. 여기는 수치화돼. 양적. 자, 이 비량적은 정성적 이런 말과 비슷한 말입니다. 정성적. 여기는 양적. 계량적. 그 다음에 여기. 자, 왼쪽은 계급적. 여긴 계열적이에요. 자, 이 계급이라는 말은 뭐죠? 직무를 평가하는데 뭘 가지고 평가를 하냐면 계급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하는 거예요. 계급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어떤 계급, 우선순위가 있는 기준이 있어요. 그 예를 들어서 수미양가. 90점 이상은 수, 80점 이상은 우, 70점 이상은 미, 뭐 이런 거. 기준이 있어요. 계급이 있어요. 이게 이제 이걸 계급적이라 한다. 계열적은 우리가 그냥 직무와 다른 직무를 가지고 그냥 직무들끼리 비교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계열적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계층을 구성하긴 하는데 그냥 이제 서열만 나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여기는 내가 생각할 땐 종합적으로 내 감은 내 느낌 내 종합적으로는 내 판단으로는 이게 더 업무 난이도가 있는 것 같아. 이러면 종합적이고 여기는 분석적이에요. 여기는 밑에 있는 분석적이라고 하는 거는 기술, 노력, 책임감, 작업 조건을 가지고 이제 평가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딱 이게 기준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분서점요 이렇게 외우세요. 어디에? 분서점요 이렇게 외우시고 요게 분류법, 서열법, 점수법, 요소비교법 이렇게 쓰시면 돼요. 분서점요 꼭 외워두세요. 분서점요. 왜? 분서점요.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자, 분류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열법부터 나왔으니까 서열부터 보겠습니다. 서열법의 목적, 이제 직무평가 기법 중에 서열법의 목적은 직무와 직무 간의 서열 비교 순위를 정하는 거예요. 순위를 매기는데 목표가 있어요. 자, 분류법은 등급을 매기는 거예요. 계급 등급을 매기는데 의미가 있어요. 분류법을 영어로 하면 나 이제 클래스. 네 클래스는 그 정도야? 내 클래스는 이 정도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등급. 점수법은 점수, 수치화 시키는 데 목표예요. 요소 비교법은 임금 산출의 목표가 있습니다. 이 그림 통으로 외운다. 이거 별표. 이따가 이제 우리 교재도 있긴 하지만 별표. 통으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과거에 언제 출제가 되냐면, 이거 전부 다 쓰는 거. 이거 전부 다 쓰는 문제가 2005년도에 출제가 됐어요. 2005년도 25점 문제 유형으로 이미 출제가 됐어요. 제15대 문제로 이것이 출제가 됐어요. 근데 지금은 뭘 대부분 많이 학원가에서 찍냐면 점수법하고 요소비교법 비교하는 거 이게 이제 많이 학원가에서 지금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해서 찍고 있으니까 잘 연습을 해두셔야 돼요. 아셨죠? 그러면 점수법, 요소법, 개념, 시행하는 절차, 장단점 빠삭하게 여기는 외워두셔야 되고 분류법, 서열법은 개념 짝, 장단점 하나씩만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아셨죠? 자, 서열법의 목표는 뭐라고요? 직무의 순위를 결정하는데 이제 목표가 있습니다. 자, 개념 보겠습니다. 서열법은 직무 기술서, 직무 명세서를 가지고 직무들의 상대적 가치를 기업의 목표 달성도, 난이도, 기술, 노력, 책임감, 작업 조건 등등에 따라 포괄적으로 고려해서 서열을 매기는 기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서열법이 아무리 개념을 이제 쓰려고 해도 생각이 나. 서열을 매기는 방법도 이거밖에 생각이 안 나. 그러면 그냥 여러분들이 직무 분석 결과로 밝혀진 직무 기술서, 직무 명세서를 가지고 직무의 난이도, 책임감 등에 따라 필요한 기능 등에 따라 서열을 매기는 방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감으로 직관으로 쓰셔도 맞습니다. 아주 틀림없이 맞습니다. 그렇게 쓰시고 자, 이 그림 봐요. 서열법 여기 있잖아요. 서열법의 특징은 또 하나 쓸 수가 있어요. 직무가 직무들 간에 비교를 하는데 평가자가 조합적으로 판단해서 순위를 매기는 것이다. 이렇게도 개념 안에다가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림은 꼭 외워주셔야 되겠어요. 자, 그림은 답안지 쓸 때 언제나 맨 앞 페이지에 쓴다. 그림 몇 페이지에 쓴다?
앞에 이제 쓰고 서론부터 시작한다. 서론에다가 쭉쭉쭉 세 줄 쓰신 다음에 앞에 이제 그림부터 쓰고 답안지를 쓴다. 왜냐하면 그림부터 그려야 이게 여러분들이 그 시험장에서 떨지 않고 앞에 장 보면서 답안지 순서를 여러분들이 쓸 수가 있어요. 그림부터 쓰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종류 보겠습니다. 일괄서열법. 직무가 가치가 가장 낮은 거, 높은 거, 일괄적으로 그냥 종합적인 평가를 해서 이제 서열을 매기는 방법이고, 쌍대비교법은 2개씩 짝을 지어서 평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이 뭐 잘 알잖아요. A가, B보다 더 중요해. B가 C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럼 따라서, 그럼 A, B, 서열을 이렇게 매길 수가 있겠네요. 그죠? 이런 걸 쌍대 비교법이라고 하죠. 위원회 방법은 평가위원회에 의해서 서열을 평가하는 방법이에요. 장점 보겠습니다. 전체적 관점에서 직무를 상호 비교해서 순위를 매기는 거예요. 어때요? 간편해요. 용이에요. 빠르고 쉬워요. 쉬워요. 그냥 우리가 이제 조회 시간에 키 순서대로 서보자. 쉬워요. 예, 억지 부릴 수가 없어요. 그냥 딱 나타나는 거라. 단점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주관성의 개입이 될 소지가 크다. 서열을 매기는 과정 속에서. 그죠? 자, 이런 거 한 가지만 외워두시란 말이에요. 한 가지만. 그 외에 서열과 서열 간의 정도의 차이, 디그리, 정도의 차이를 파악할 수 없다. 직무 평가제의 평가 능력에 한계가 있을 수도가 있다. 뭐 이런 이제 단점도 있습니다. 자, 분류법 보겠습니다. Job Classification, 클래스 제가 밑줄 쳤죠. 등급, 계급을 매기는 것이다. 자, 사전에 딱 설정해 놓은 직무의 재등급을 표시한 표. 자, 밑에 있는 표가 이제 직무 등급표예요. 그거에 따라서 평가에서 분류하는 방법을 말하는 것이죠. 분류법. 자, 분류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끝나해 주셔야 돼요, 문장을. 자, 생산직에 의해서, 자, 1점은 뭐예요? 매우 단순하고 반복적인 과업들이에요. 2점은 뭐예요? 사전에 간단한, 최소한의 업무를 수행하는 학습 및 훈련을 필요로 하는 과업들을 말하는 거예요. 가장 최고점, 5점의 경우에는 높은 수준의 책임감, 독자적인 자율적인 판단력, 전문 기술이 요구되고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등급표가 있다라는 거. 자, 장점 보겠습니다. 해당 직무를 평가할 때 주어진 등급에 따라 분류하기 때문에 편하다, 간단하고 용이하다. 똑같죠? 예, 여기 앞에 있는 서열법하고 장점은 비슷한데 그 원인이 달라요. 장점은 똑같은데. 그리고 이제 비용도 늘 분류법만 딱 체계만 매겨져 있으면 비용이 별로 들지 않습니다. 단점은 그러나 개별 등급에 대한 개념의 정의. 사실 가로 안에 뭐가 있냐면 개념의 조작적이라는 게 딱 들어가 있게 말이에요. 개념의 정의를 매기기가 어려워. 어디가 1점인지, 어디가 2점인지. 나는 반대요.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소.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예, 개념의 정의 아이가 개념의 등급, 개별 등급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것이 매우 어렵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개별 등급을 분류하는 과정 속에서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소지가 있다라는 단점이 있어요. 점수법 별표 치세요. 왜 이렇게 많습니다. 조금 많습니다. 자, 점수법은 평가 대상인 개별 직무의 가치를 점수화, 동그라미 점수화해서 표시하는 기법을 말합니다. 점수화, 숫자로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평가 과정 보겠습니다. 매우 중요해요. 자, 이거 별표인데, 만약에 문제에, 직무급이 만약에 출제가 됐어요. 직무급의 개념에 대해서, 개념과 직무급을 딱 이제 제도적으로 정착화시키는 과정에 대해서 쓰시오. 이 과정은 여기 나오는 점수법 과정 3단계를 쓰시면 돼요. 직무급 설정의 3단계 과정. 어때요? 제1단계, 평가 요소의 선정. 자, 평가 요소의 선정. 평가 요소. 저 이제 GS 연구 때 평가점 이렇게도 말하기도 했는데, 두 문자로 평가점. 평가 요소의 선정. 기술, 노력, 책임감, 작업 조건, 뭐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측면을 평가할 것인지 평가 요소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업무 기술, 노력, 책임감, 작업 조건 등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례 이렇게 나와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독일의 레파 모델, 미국의 라이트 모델에 기원하고 있습니다. 자, 2단계 평가 요소별 가중치의 동그라미, 가중치. 평가점이에요. 평가 요소에 선정한 다음에 가중치를 설정한다. 몇 점 만점에 10점 만점에 10점 이런 거예요. 몇 점만 그걸 이제 설정하는 거예요. 개별 직무 가치에서 평가 요소가 차지하는 비중을 따져서 가중치를 부여하는 단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업무 기술 60%, 책임감은 25점, 노력은 10점, 작업 환경 5점 이런 거죠. 3단계 평가 요소를 드디어 이제 구체적으로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자, 교재에 나와 있는 그림을 보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평가 요소, 기술, 노력, 책임감, 작업 조건. 자, 숙련, 노력, 책임감, 직무 환경.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만점이, 자, 이제 그 가로 열고 가로 닫고 50점, 15점, 20점, 15점이고 구체적인 평가 요소로 또 작은 소분류가 또 있죠. 그래서 만점 딱 이렇게 한 다음에 그 중에 이제 평가자가 A 직무, B 직무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죠. 밑에 나온 최종 합계 점수를 가지고 연봉을 결정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점수법이라는 것이 굉장히 유용합니다. 저기 뭐예요? 저기 뭐랄까 이제 임금 구성의 어떤 공정성 이런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업종에 맞는 직무 성격에 맞는 가중치 때문에 가중치를 설정하는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뭔가 공정성을 종업원들이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단점이라고 하면 이제 가중치 설정이라든지 평가 요소 설정이라든지 이런 점에서 주관성이 또 개입될 수 있다. 이런 이제 단점도 있어요. 그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이제 또 하나의 이제 포인트가 있어요. 우리 교재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학원가에서 얘기하는 여기 이 중요한 단점이 하나 더 있어서 제가 또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요. 자, 노동법. 자, 행정쟁송법, 인사관리, 선택과목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노, 노력, 책임감, 작업조건. 네, 여러분들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좀 가져왔어요. 자, 이렇게 이제 평가 요소를 선정한다. 첫 번째. 그 다음에 평가점, 가중치를 설정을 해줘야 되겠죠? 가중치. 뭐 이제 10점, 30점, 50점, 뭐 이제 나름 이렇게 했다고 봐요. 이렇게 좀 가정을 합시다. 가중치의 설정.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평가. 각 요소별 평가 점수를 부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딱 이렇게 있을 때 이제 조금 좀 이해하기 쉽게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이렇게 쭉쭉쭉 나와요. 그럼 여기 10점, 8점, 6점, 4점, 30점, 20점, 10점, 5점, 50점, 40점, 30점, 10점. 이제 이걸 또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이제 노동법. 노동법은 어느 정도의 기능을 필요하냐? 노동법. 자, 노동법은 빨간색으로 한번 해봅시다. 노동법 빨간색. 네, 이제 이거를 이제 하다가 와가지고 노동법은 이제 기능.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기능 한 2등급 정도이다. 노력은 엄청 많이 필요하다. 책임감 한 이제 3등급 정도 필요하고 작업 조건 한 2등급 정도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각각의 점수를 합산해서 얼마 나오죠? 60, 28에 16, 46점 나오네. 46점. 이제 인사노무관리. 인사노무관리 한단 말이에요. 인사노무관리 기능. 만만하다. 기능 만만하다. 내가 뭐 이제 직장생활 됐고 이제 만만하다. 노력. 근데 이제 조금 더 노력을 좀 필요하다. 책임감. 내가 관련된 업무에서 하는데 내가 이 정도의 책임감이 있지 않을까? 작업조건. 작업조건 이제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또 총합해서 몇 점씩 68점. 인사노무관리 더 중요하네? 그럼 인사노무관리 조금 더 이제 연봉을 인사노무관리 강사한테 조금 더 연봉을 더 많이 줘야 되는 거예요. 강사료를 조금 더 많이 줘야 돼. 이렇게 이제 측정한다는 거예요. 좀 간편해요. 조금 딱 이 체계가 맞춰져야 공정성이 딱 수립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갑자기 이제 그 산업안전관리공단에서 민사소송법을 필수 과목으로 정하겠다라고 이렇게 해버려요. 갑자기 이제 민사소송법. 그럼 갑자기 이제 딱 이제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직무, 새로운 출연이었을 때 과연 어디서 이거를 맞춰줄 것인가 이렇게 이제 당황하는 거예요. 점수법 이렇게 점수법을 했을 때는 새로운 질문을 했을 때 내가 생각하기엔 기능이었을 때 민사소송법은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여기 9점일 것 같은데 근데 9점이 없었죠. 여기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경직성이라는 게 있어요. 경직성. 점수법에서 발생되는 어떤 신규 직무 또는 두 번째 변경된 직무 뭐 기술, 노력, 작업 조건 이런 데 있어서 변경된 직무가 있을 경우에 과연 점수를 어느 쪽에 줘야 될지 내 생각에는 이런 직무 같은 경우에는 책임감이 한 여기 정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뭐 이제 작업 조건은 한 이 정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점수를 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마지막에 나오는 요소 비교법의 경우에는 이게 돈으로 되어 있어요. 돈으로 환산되어 있어요.
돈으로 환산되어 있어서 이 그 요소 비교법 자체가 이 사이의 돈으로 환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연성을 발휘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처음 듣는 얘기예요? 처음 듣는 얘기 맞구나. 처음 듣는 얘기 맞구나. 이게 경직성을 요소 비교법에서는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 임금 책정에 있어서 유연성을 새로운 직무나 변경된 직무에 있어서 직무 평가를 할 때 유연성을 발휘할 수가 있다. 이런 게 또 이제 뒤에 나오는 요소 비교법의 장점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교수님 교재는 없는데 각 학원 강사들이 요즘에 뭐 새롭게 나오는 어떤 개념적인 부분인가 봐요. 이제 그분들은 또 이제 박사학위 과정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고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도 또 이제 섭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이제 뒤에 88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장단점 보겠습니다. 장점. 점수법의 장점 빠삭하게 알아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개별 직무에 대한 가치가 점수로 딱 산정이 되어 있어서 명확하게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평가 요소도 결정되어 있고 가중치도 결정되어 있어서 주관성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 공정성, 합리성을 느끼게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하나, 둘, 세 가지 단점. 실제로 각 직무에 공통된 적합한 평가 요소 선정이 용이하지 않다. 이러한 기술, 노력, 책임감, 작업 조건 과연 이게 맞는 건가? 근데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점. 그러니까 평가 요소이라든지 가중치 설정에 문제 제기가 될 수가 있다. 이런 점이 단점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단점 이런 거 좀 알아두셔야 되겠죠. 여기 경직성, 점수법의 경직성, 신규 직무의 출현. 변경된 직무가 있을 경우에 과연 이 경직된 점수법을 가지고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 것인지 어떻게 해야 돼? 다시 처음부터 직무 분석해줘야 돼. 처음부터 직무 분석해줘가지고 다시 측정, 등급 측정해줘가지고 여기 해줘가지고 이제 점수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자, 요소비교법 개념. 이제 그 표를 또 지웠구나. 자, 핵심이 되는 몇 개의 기준 직무를 선정하고 각 직무의 평가 요소를 기준 직무의 평가 요소와 비교함으로써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결정하는 기법이다라고 하고 있어요. 요소 비교법의 목표는 임금 결정에 있죠. 그 옆에다 특징 쓰세요. 분석적이고 계량적이다. 분석적이고 계량적이다. 예. 자, 주요 특징에는 이제 평가하려는 직무에서 전부를 염두에 둘 필요가 있고 대표 직위를 가지고 선정을 한다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직무에 대해서 여러 측면을 개별적으로 평가해서 그 다음에 직무 요소는 이제 몇 개의 점수법에 사용하는. 주요 특징 부분이 그렇게까지 제가 부각되는 그런 부분은 뭐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주요 특징을 생략하셔도 되겠습니다. 평가 과정 중요합니다. 별표 치세요. 평가 과정 제1단계 첫 번째 평가 요소를 선정을 해서 해줘야 돼요. 기술, 노력, 책임감, 작업 조건. 평가 요소를 선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대표 직무를 선정을 해준다. 대표 직무를 처음부터 선정을 해줘요. 처음부터 선정을 해주고 제3단계 그 다음에 서열을 매긴 다음에 그 다음에 임금을 각각의 평가 요소별로 배분을 해주고 그 임금 수준별로 서열을 매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평가합니다. 잘 감을 잡으세요. 자, 89페이지 요소비교법. 자, 대표 직위를 선정을 했어요. 자, 평가 요소, 숙련, 노령, 책임감, 직무 환경 이렇게 있은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자, 맨 왼쪽에 보시면 직무 A, B, C, D 대표 직위를 선정을 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각각의 직무별로 이제 임금 수준을 설정한 다음에 평가 요소별로 임금 수준에 의한 서열을 매겨줄 수가 있습니다. 3,000원, 3,000원, 500원, 1,500원, 500원, 2,000원, 500원, 3,000원 각각의 순위를 서열을 매겨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임금을 평가 요소들에 배분을 하고 배분된 임금의 서열을 비교한 다음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해당되는 직무를 평가한다. 이제 새로운 직무를 평가한다. 예를 들어서 홍길동의 직무 K가 나타났을 때 어떤 식으로 노력은 직무 D와 비슷하고, 책임감은 직무 A와 비슷하고, 환경은 직무 B와 비슷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측정을 해준다는 것이죠. 장점 보겠습니다. 직무 평가 결과가 임금 책정과 연결되어 임금의 공정성 동그라미. 임금의 공정성에 기여할 수가 있고, 직무 평가 과정이 정교해요. 그래서 유연성이 있어요. 정교해요. 유연성이 있어요. 그래서 평가에 타당성, 신뢰성 확보에 우월하다 밑줄 치시고 유사한 직무,
기업 내 전체 직무를 평가하는 데 용이합니다. 단점은 이제 처를 매길 때 주관적인 판단을 배제하기 어렵고 평가 요소에 배분하는 과정 속에서 또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소지가 높다. 그래서 이런 과정이 너무 복잡해서 오히려 종업원들이 거부감을 수용성을 끌어내는데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